습지주의자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좀 특이하지만 사실은 습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저 혼자 사랑하기 싫고 여러분이랑 같이 사랑하고 싶고 지금 사랑이 무척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습지가 사람과 닮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특정 사람하고도 닮았다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할 거라고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이 책을 같이 읽으시고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습지와 습지를 닮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 기여를 하고자 쓴 책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저는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습지주의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조금 책을 좀 얘기를 좀 주로 나누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의 얘기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제 좀 한번 습지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이제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이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 최초의 야생 영장류학자신데 이 야생 영장류학이 과연 무엇일지 조금 궁금해요. 네, 야생 영장류학은 일단 생물학 이런 말은 다들 들어봤겠지만 생물학 안에서 왜 특정 동물을 하는 학문이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동물마다 사실은 학문이 다 정립돼 있어요. 뭐 양서류, 뭐 파충류학, 뭐 조류학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도 다 있는데 영장류는 아무래도 인간이 영장류다 보니까 그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영장류 유인원 촉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특별한 관심이 있고 게다가 좀 독특한 부류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영장류들만 연구하는 걸 영장류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잡아가지고 실험실 안에서 연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했던 일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실험하기가 좋은 거예요. 뭐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한다든가 특히 지금도 아직도 원숭이나 침팬지한테 실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한테 할 경우는 위험하지만 우리랑 비슷하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딱 그 반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사실 좀 이중적인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랑 비슷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동물들인데 그들을 야생 상태에서 연구하는 것은 야생 영장류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야생 영장류가 사는 나라는 많이 있지만 선진국은 거의 없어요. 해봤자 이제 일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 야생 영장류학을 다 연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인류의 기원하고도 연관이 되고 우리하고 생리적으로 비슷하다고 연결되지만 이제는 밀림이라든지 이런 서식지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냥 그 자체가 또 연구할 어떤 가치가 많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한 셈이 됐고요. 자국의 야생 영장류가 있는 일본도 물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선진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없어서. 그래서 좀 대부분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저도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로는 또 자바긴팔 원숭이의 먹이 찾기 전략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비숲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 특별히 먹이 찾기 전략을 또 이제 연구를 하신 이유가 일단 밀림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밀림에 딱 들어가면 막 음식 막 주렁주렁 열려있고 에덴의 동산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기도 해요. 다른 데에 비하면. 하지만 사실 음식이란 건 되게 상대적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 사람들이 취향을 떠나서 여기가 지금 갑자기 전쟁이 났으면 막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으면 지금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그걸 먹을 거거든요. 그 순간이 되면 갑자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음식 쓰레기도 심지어 막 뒤져서 먹겠죠. 절실함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실함이 없더라도 좀 부족할 때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게 저는 일단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 열대우림에서 이 긴팔 원숭이가 사실 이게 그 영역을 꽤 엄격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요. 우리는 뭐 밖에서 수입도 하고 막 이러지만 저쪽에 있는 뭐 김포에서 쌀을 내가 가져와서 이천의 쌀 여기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지만 그 동물은 그 영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저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나름의 어떤 운영 체제가 있지 않을까.
거기 안에서 어떤 거는 저기 빨리 열매가 열렸다가 뭐 지기도 하고 어떤 건 영역 경계에 있어서 누군가 뺏어 먹기도 할 텐데 그리고 매일매일 그럼 충분한 양의 음식을 조달할까? 이거를 그럼 약간 좀 경영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다니거든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음식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전략이 있을 거다. 그 전략에 어떤 체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국 최초의 야생 영장류학자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후에도 이제 또 야생 영장류학자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지? 예, 이미 벌써 여러 명이 배출이 됐고 제가 그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벌써 박사학위가 한 4명인가 나왔고요. 예. 그 중에서 2명은 뭐 한국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 하고 2명은 같은 여기 이화여대에서도 하고 저는 서울대에서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벌써 아직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3, 4 이상이 있고요. 석사도 벌써 몇 명 있고 하니까 적어도 벌써 한 그런 학제 간의 아니 그 학문적인 그 길을 밟고 있는 사람만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17, 8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벌써 많이 배출이 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비숲을 읽다 보니까 남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속에서 몸을 담그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보는 자라는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연구자랑 작가의 삶이 좀 닮아 있다 이렇게 이제 비숲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소설 이제 직접 써보신 입장에서 뭔가 어떠셨는지 좀. 네, 사실 되게 좀 신기한 하고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이 점이 가장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냥 과학적인 기반으로 글쓰기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거 자체가 자동적으로 가치가 있게 느껴졌어요. 적어도 어쨌든 모든 게 물론 모든 문장이 막 팩트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주제 자체를 그 애초에 왜 다루는지에 대한 중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이거를 그래도 독자한테 권할 때 비록 뭐 영장류학 관심이 없더라도 영장류는 중요한 거다라고 말할 때 그런 어떤 정당성. 근데 처음에 이제 약간 픽션을 물론 저는 어린이 책은 해봤습니다만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이 문장들을 왜 누군가가 읽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무슨 가치가 있길래 정당성 자체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고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래서 오히려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게 한번 시도를 해본 것과 안 해본 건 천지의 차이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존경하게 됐고요. 이런 픽션을 잘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냥 단순 지어낸 얘기라고만 볼 수는 없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상해서 그냥 이거나 쓰지 뭐 이거는 황희학시 아니라고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로 이걸 써야겠다라는 무슨 방향성이 나와서 쓰는 거지 지어내는 얘기여도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쓰려면 오히려 못 쓰게 된다는 걸 좀 더 저도 느꼈거든요. 자기 나름의 무슨 마치 자기가 신이 돼서 세상을 만드는 원리가 뭔가 생겨야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랜덤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이거는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 습지주의자에서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도 사실 자기가 만든 작품의 정당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들 중에서 또 막 일부는 좀 많은 수를 좀 약간 자기가 이제 공개하지 않고 그걸 좀 묵혀뒀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하신 부분들이 좀 이렇게 녹아있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또 게다가 그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어딘가에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가고 검색어 입력한 순간 나와야 되고 이게 정당성이 안 그래도 이걸 왜 남이 읽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당성 문제도 있지만 다 에너지가 들고 탄소 배출이 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뭐 미대나 이런 데 전시회 가보면 결국 물감을 쓰고 뭐 나무를 쓰고 뭐 돌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 어떤 대가가 있다는 거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더더욱 안 그래도 이 기후변화 체제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는 이거 진짜 얼마나 정당성이 있나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주변에 디자인이나 미대 쪽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내가 작품하면서 쓰레기 만들기 싫은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고민인 거죠. 작품인데 자칫하면 쓰레기 될 수 있는 그 지점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에는. 그 늪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거를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사람들이 그 조관호의 늪도 그렇고 이런 할 때 늪에 빠졌다는 말을 하면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진짜로 빠져본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궁금해 여기는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유원지 같은 데서 그 유령의 집 있잖아요. 유령의 집 같은 거 요즘 예전에 많았는데 그 어디 들어가면 갑자기 뭐 귀신이 팍 나오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그렇게 안 무서워요. 몇 번 해보면은 아이 뭐 별거 아닌데. 근데 정말 기억에 남은 무서운 게 뭐였냐면 일부러 그 누군가가 계단에 스펀지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밟았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가.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유령의 집에서 그걸 겪으니까. 그때 제가 느꼈어.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발밑이 꺼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간단한 장치인데 그냥.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진짜로 그런 존재잖아요. 이게 단단한 걸 밟고 일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빠졌을 때 그게 일단 지금 그 겁을 한번 진짜 제대로 느꼈어요. 이게 쑥 들어가는데 한 번 발이 들어가면 그 다음 발은 안 들어가겠지를 기대하게 돼요, 사람이. 이 발은 재수없게 빠졌지만 두 번째 발은 당연히 단단한 데 들어가고 딱 놓이겠지. 근데 두 번째 발도 똑같이 빠지고 예, 심지어는 앞에 발이 더 들어가니까 이건 진짜 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사람이 항상 아까 그 두 번째 발에 대한 기대처럼 세 번째 기대가 또 있어요. 아니, 그 다음 기대가 뭐냐면 아이고 그런데 억지로 좀 나가면 좀 나아지겠지. 근데 그런 기대를 하나하나 다 기각시키는 단계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몸은 점점 들어가고 제 생각에 무릎 위까지도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급하게 막 팔을 막 휘저으면서 진짜로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몸을 약간 어떻게든 이렇게 해갖고 저쪽에 그 당시에 막 아마 그 약간 그 정글이니까 그 타잔이 막 이렇게 잡는 그런 줄기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겨우 하나 진짜 그것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잡고서 근데 당장 나갈 수가 없고 왜냐면 이미 힘이 소진된 상태라 너무 지쳐가지고 일단 잡고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제 연구 보조원 인도네시 친구 무전기로 연락이 와서 어디 왜 안 나타나냐고. 그래서 나 지금 늪에 빠졌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마감할 테니까 놔둬 뭐 이렇게 약간 농담을 했던 게 그들이 그걸 두고두고 회상하면서 되게 웃어요. 왜냐면 실제로 너무너무 포기한 자포자기한 목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완전히 안심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좀 약간 유머러스한 말을 해서 좀 약간 자신감을 좀 얻고 나서 쉬었다가 힘을 좀 회복한 다음에 겨우 해갖고 아마 제 생각에 양말, 그러니까 장화는 빠진 상태에서 발만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한 그 나무에 가서 그 다음에 장화를 건졌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겨우 살았고 아무도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재수없게.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래 중에 그런 퀵샌드라고 있어요. 모래가 그렇게 빨려 들어간 모래가 있거든요. 사막에서 그러고 죽어요, 사람은 진짜. 와, 이렇게 하는 죽음은 진짜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구가 날 먹어버리는 경험일 수 있겠구나.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감하는 것도 어떨까 말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잘라내야 되고 뭐 통제해야 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좀 이런 논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그 논리를 점점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왜냐면 사람이 또 위험에 대한 감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아이가 그냥 집 밖에 나가서 뭐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노는데 누가 그걸 걱정했어요? 아무도 걱정 안 했죠. 지금은 엄마 앞에서 한시도 안 보이면 안 될 정도로 아이가 그냥 혼자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준이 됐죠. 어떤 특정 나이에. 위험이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 자체도 그 예전에는 위험하게 안 봤던 걸 지금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위험하다는 것은 있죠. 자연의 위험 요소가 있죠. 근데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엄청난 점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산을 없애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거는 굉장한 점프죠. 게다가 우리 주변에 위험이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동차 사고로 죽어요. 그럼 그 위험 때문에 자동차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법칙에 맞춰서 자동차가 굴러가게끔 하죠. 심지어는 그것도 어떤 땐 너무 여유를 많이 줘서 문제잖아요. 뭐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 년밖에 징역을 안 살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또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있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근본적인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저하는 게 원래 사회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자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자연은 게다가 지금은 어떤
자연의 와중에 우리가 있다기보단 인간 사상이 너무 커져서 자연을 점점 코너로 몰아넣은 상태예요. 지금 자연이 옛날같이 인간이 그냥 자연에 폭 파묻혀 살아가지고 그 위험 요소들을 막 호랑이도 없애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거고, 반대로 자연이 갈 데가 없고 인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데서 약간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거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도 그게 위험하니까 죄를 없애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만약 데이터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 지구에 있는 포유류를, 모든 포유류, 왜 우리가 포유류고 포유류가 덩치가 제일 크잖아요. 얘네들을 다 저울에 올려놨다고 칩시다.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 중에서 96%가 사람하고 가축이에요. 96%가. 야생동물은 4%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무슨 막 다큐멘터리 보면 아이 뭐 사자도 있고 잘 살고 있네 싶지만 사실 그 정도로 코너에 몰렸다는 겁니다. 정말 야생동물이. 그 상황에서도 저 나무가 위험하니까 없애달라, 저 모기가 안 좋으니까 없애달라고 말하면 정말로 갈 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자연 말살을 하자는 거예요. 자연 말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로 그 위험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진짜 위험한 것만 아주 선별적이고 그 필요할 정도의 전문가에 의해서만 좀 제거하고 아니면 또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잔디에 진딧물이 아니 그 진드기 있을 수 있다. 고로 잔디에 홀라당 태워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민원, 그런 식의 정책은 모두 안 해야 되고 사람들의 감수성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잘 회복이 돼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요 생태 통로에 대해서도 조금 네. 생태 통로라는 사업을 했는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많이 하는 사업이지만 어떤 경우는 또 국가에서 할 경우에는 좀 그냥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보통 이제 서식지가 도로나 이런 걸로 끊어졌을 때 끊어지면 도로는 너무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동물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그 딱딱한 돌이 세상에 있어도 그렇게 민자로 쫙 돼 있고 게다가 울퉁불퉁함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속이 아니라 그 소음 방지 벽 같은 게 딱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뜨겁고 여름에는 겨울철에 너무 춥고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것들이 쌩쌩쌩 지나가서 툭 하면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적응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서식지가 잘리고 나면 이동을 해서 하도 많이 죽기 때문에 개체군을 감소시킬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양서류, 저희가 그 연구했었던 두꺼비나 개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많이 죽는 구간에 관을 묻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도로 밑에다가.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가면 적어도 차에 치여 죽지는 않게끔 하는 공사를 했던 거죠. 이런 거를 설치했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다른 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 알리기 위한 홍보 작업을 실제로 했었어요. 재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상 제작도 했고요. 그러다 이런 컨텐츠 만드는 걸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컨텐츠 우리 사업도 알려야 되고 뭐 회원도 모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 습지주의자 책 만들면서 이런 거를 안 그래도 한 거를 자체에다 소스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얘기거리고 근처에 있는데 왜 활용하면 좋지 해갖고 이제 집어넣게 된 겁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이런 활동의 목적 네. 이런 거 어디에 있는지. 네, 저희는 이제 그 환경이나 이 자연에 관심 있는 단체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특히 생물 다양성 그리고 서식지 그러면서 그런 우리 사회가 좀 더 생물 다양성을 받들고 그것을 높은 가치로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데 일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근데 그걸 일단 과학 기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가 전문 기관으로서 거기 과학자들이 일단은 그 포진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과학을 기반으로서 생태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좋은 자료들도 발간하고 동시에 교육 사업도 하고 연구 사업도 하고 심지어 예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그 제일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아까 언급해주신 쓰레기와 동물과시 또는 동물축제 반대축제 이런 것들은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종의 캠페인인데 캠페인을 좀 재미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미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의식을 갖고 이슈를 제기하면서 근데 접근법은 좀 문화적인 접근권을 가져가려는 겁니다. 동물축제 반대축제는 하도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동물축제가 너무 많은데 우후죽순처럼 퍼지고 있고 제일 유명한 산천어 축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동물 축제들이 모델이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을 딱 컨텐츠의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 착취적인, 동물들은 대부분 다 괴롭히거나 먹고 있는 축제들이에요.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먹냐도 중요한 것이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향유하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대상한테 가해를 하는 컨텐츠가 주를 이루는 게 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올바른 동물 축제가 아니다 싶어서 일종의 대한 축제로서, 그리고 맞불 축제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일부러 했던 기간이 울산 고래 축제 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축제 가지 말고 이 축제 와라, 이런 느낌으로서 맞불을 놨던 겁니다. 그런 축제로서 서울 혁신파크에 2017년도에 7월 7일에 했었고요. 꽤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동물 축제에 대한 새로운 그 관점을 좀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했었던 2019년에 했었던, 그러니까 2018년에 했군요. 동물 축제. 쓰레기와 동물가시는 여름을 일부러 겨냥을 했었는데 콧구멍에 이제 빨대가 막혀서 힘들어했던 바다거북이가 이제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SNS 상에서. 그리고 다행히도 그래도 이번에 최초로 한국에 없었던 법이 시행이 됐었죠. 카페에서는 일회용잔을 못 쓰게 되는 그것이 2018년부터 사실 시행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것은 정말 텀블러 하나만 들고 다니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고, 그게 실제로는 해양이라든지 다른 자연에 가서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알리자, 하지만 알리되 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알리자. 그래서 동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알리는데 그 방법은 시로 하자. 이래서 쓰레기와 동물과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인들, 문학가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작품을, 시를 쓰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쓰레기를 걱정하는, 그리고 동물을 걱정하는, 그리고 실제로 길거리 캠페인과 문화 행사를 같이 하는, 그래서 일민미술관에서도 행사를 했고요. 길거리 캠페인을 쓰레기 액츄얼이라고 러브 액츄얼리에서 했었던 그 어떤 포맷을 이용해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거리 캠페인과 문화적인 행사를 겸비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것이, 저희는 재단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데랑 같이 했던 것인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소개를 한 거고요. 이 외에도 제인 구달 선생님이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뿌리와 새싹 네트워크, 이거는 풀뿌리 환경운동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국 지부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좀 기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좀 걱정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은 고민의 시기에 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잘 해봐야 되겠죠. 사실 그 과학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진짜 인간의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침투해서 들어가고 내 자아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좀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동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좀 고전적으로 이렇게 가서 막 좀 째기도 하고 잡아서 막 안에 장기가 뭐가 있는지 보기도 하고 유전자도 추출하고 막.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방식은 정확히 이해하신 것처럼 동물을 잘 관찰하고, 근데 그걸 체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모델 안에서 통계 분석을 해서 가설에 맞게 검증을 해보면 얘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판단을 하더라. 예를 들어서 과일이 아주 많을 때는 좀 이것저것 좀 마음대로 먹다가 적을 때는 되게 선별적으로 먹더라든가, 또는 반대이거나, 이런 걸 보면 판단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얘기해 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 동물이 자기가 나름 판단을 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 라는 것을 사실 그냥 몸소 보여주는 거죠. 언어로 발화하는 것만 아닐 뿐이지. 그것을 과학이 사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과학자가 그냥 또 말로만 했었다면 사람들이 걔가 진짜로 그 말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동물이 했었던 그 행동을 마치 언어인 것처럼, 근데 그걸 체계적인 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주관적으로 그냥 카더라 통신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객관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동물을 대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동물들의 언어를 내가 대변하게 되고, 그 언어 속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진짜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진짜로 그 진화 과정이 영향을 받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진짜로 알바트로스의 뱃속에 그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걸 정량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열심히 새끼를 먹여줬고 수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기껏 찾은 게 플라스틱인 거예요. 심지어는 물고기를 놔두고 고른 게 플라스틱인 거죠. 그거를 새끼한테 먹인 것을, 그거를 과학자가 발견하고 드러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과학자들한테 만약 사회가 너는 비록 그 생각이 들었지만 너는 플라스틱이 몇 그램이었다라는 데서 멈춰라고 말한다면 그 사회가 폭력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사회에 굴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다고 볼지 모르지만 임무를 다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왜냐면 잘못된 건 개선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자 본인도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고 사회도 그걸 절대로 재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격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동물의 언어를 대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제인구달 박사님이 가장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처음으로 그래서 그 침팬지한테 이름을 붙여줬고, 왜냐면 만나보니까 인격체였다는 걸 바로 알았기 때문에 처음엔 욕을 먹었지만 이제는 그게 스탠다드가 됐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미 있고요. 동물 행동학의 역사에 지금 참여하는 과학자들, 이미 하고 있던 또는 앞으로 올 과학자들도 그 역사의 유구한 흐름에 오히려 자기도 힘을 얻어서 본인의 그런 새로운 과학자상이 되는 어떤 좋은 어떤 비전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나아가 변모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진행자도 또 언젠가는 또 변화를 했고 그래서 그 변화의 결과로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도 뭔가 이 책을 뭔가 준비를 하시면서 혹은 이제 뭔가 대중에게 이제 생태학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좀 뭔가 좀 달라졌다. 사실은 그 진행자가 또 곧 저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책에도 나오지만 그 친구는 사실은 뭐 좀 약간 모순적인 약간 지점에서 시작을 해요. 뭐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줄 거지만 나는 그냥 말할래. 약간 그러면 애초에 방송을 왜 합니까? 사실 좀 웃긴 거죠. 근데 그렇게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뭐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습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굳이 그걸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 하는 독백이 아니라. 그리고 뭐 맨날 들어줘서 고맙다 그러고 뭐 청취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모하는 과정을 보면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직접 만남을 원하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싹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래도 환경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식의 또 비판을 받아요. 그 영어로는 미스안트로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류 혐오라는. 그 실제로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저도 뭐 툭하면은 또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막 모르는 사람은 또 이미 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기도 해요. 특히 뭐 아까 사실 제가 이 동네 오면서 저는 예전에 강남에 살아서 이 동네를 잘 압니다만 확실히 강남에 오면 틀려요. 하도 한국에 그 부자들이 많이 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자동차들이 움직임이 그 보행자를 전혀 고려 안 하는 움직임이 확 눈에 띄어요. 이게 다른 구하고도 틀립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보면서 막 저도 열받아가지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저도 강연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래도 진짜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걸 느껴요. 이게 되게 만나고 싶고 사실은 그 변화를 엄청 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표면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변화가 양쪽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그걸 표현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관심이 습지에 없고 환경이 없는 사람들도 결국 설득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 어떤 뭔가 좀 타협이라든지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중간에 지점이 어떤 물리적 지점은 아닐지라도 그런 시도가 있고 그런 어떤 손 뻗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작가로서 많이 느꼈고 제가 처음 아까 물어보셨을 때 픽션 왜 누군가 내 글을 왜 읽어야지라는 그 생각도 제가 결국 되게 겸허하게 그냥 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읽을만 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도 해봤고 한번 읽어주십시오가 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저도 그게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좀 새로운 또 작가로 또 거듭나고 싶습니다. 습지주의자 이제 나왔으니까 또 갑자기 또 그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또 그 다음 단계 얘기긴 하지만 덕분에 저도 좀 새로운 어떤 경험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갖고 있었던 좀 약간 편협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더 극복해보는 계기로도 삼고 싶다라는 말까지 좀 드리고 싶고 습지주의자가 좀 그런 의지도 저는 나름대로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